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시아버지를 둘러싼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평범한 여성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6이고 결혼한 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한정식 집을 함께 꾸려가던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죠. 그런데 지난 가을부터 한 해 동안 저희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종손이세요. 시골에 선산이 5,000평이나 있고 시내에서는 작은 한정식집을 30년째 운영하고 계셨죠. 시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기 1년 전 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을 왔을 때 자연스럽게 한정식집 안주인 자리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1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숫자에 밝았고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님과 제 사이가 정말 친아버지와 딸처럼 가까워진 건 결혼하고 1년쯤 지난 어느 가을날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한정식집 점심 영업이 한창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주방에서 갈치조림을 마무리하시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그 자리에 푹 쓰러지셨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는 황급히 달려가 시아버님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으셨어요.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모님, 119 좀 빨리 불러주세요. 그리고 손님들 중에 의사 선생님 안 계신지 여쭤봐 주세요. 주방 이모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시아버님을 그 자리에 눕히고 가슴 한가운데 두 손을 포개 올렸습니다. 혹시나 하고 받았던 응급처치 교육 덕분에 저는 지체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힘내야 해요. 가슴 압박을 시작하면서 저는 시아버님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1분, 2분이 지나가도 구급차는 도착하지 않았고 긴장과 두려움으로 식은땀이 나는 도중에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님 얼굴에 새파랗게 핏기가 어느새 다시 돌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심근경색이세요. 며느님이 아니셨으면 더 못 버티셨을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틀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던 날 시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아가. 네 아버님. 너무 고마워. 내가 네 덕에 살았다. 고마워. 아버님 우시지 마세요. 제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다. 넌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야. 그날 이후 시아버님과 저는 정말 친아버지와 딸처럼 지냈습니다. 시아버님은 동창회에 가셔도 저를 자랑하시고 종종 어른들 앞에서도 우리 세영이가 진짜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줘 라고 늘 말씀하셨죠. 제 생일에는 시아버님이 직접 식당으로 금팔찌를 들고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영아, 살다가 무슨 일 생기거든 다른 누구보다 나한테 먼저 와라. 내가 언제고 너한테 꼭 도움이 될 테니까. 친정아버지 살아계셨어도 그렇긴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시아버지는 제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어요. 남편은 건설사 해외사업본부 차장이었어요. 효성이 깊고 저를 끔찍이 아껴주는 평범한 남편이었죠. 시아버님과 저 사이가 좋은 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영아, 당신이 아버지랑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출장 가서도 마음이 놓이거든. 그 못난 남편이라 함께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만 조금만 버티면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버님은 이제 내 아버님이기도 하잖아. 정말 솔직히 이 정도로 돈독한 가족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장손이란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시제 때마다 가문 어른들과 함께 시골 본가 선산에 올라가시면 그 양지 바른 명당자리 잔디에 손을 얹으시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죠. 아가,
여긴 내가 죽으면 묻힐 자리, 저쪽은 너희 부부 자리야.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10년, 20년은 더 정정하셔야 해요. 손주도 보고 증손도 보셔야죠. 그래도 미리미리 자리 정해두는 거다. 이 풍수 선생들이 그러는데 이 자리가 기운이 그렇게 좋대. 자손이 잘 된단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자리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지. 시아버님께 그 선사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아버님이 좀 이상해지셨어요. 고향 동창회에 다녀오신 뒤로 흰머리를 염색하시고 양복도 새로 맞추시고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어느 저녁 식탁에서 시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내가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죽은 동창회 여동생인데 사별했다더라고. 그게 같이 살아보고 싶어서 말이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반대하면 안 하지만 너희 어머니 보낸 지도 오래됐고 이제 나도 같이 늙어갈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편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신 거 사실 알고 있긴 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야 반대는 안 할게요. 저도 찬성했죠. 아버님, 저도 찬성이에요.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한 거죠. 그렇게 작년 봄, 시아버님은 윤말숙이라는 분과 황혼 재혼을 하셨습니다. 곱게 화장하시고 말씨도 다정한 누가 봐도 점잖은 노부인이었어요. 자녀는 한 명 있다고 하셨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보석상을 하셨다고 했죠. 결혼식 날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러시더군요. 예, 내가 너 진짜 친딸처럼 잘 챙길게. 아버님이 너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친정 어머님처럼 모실게요. 새 어머님이 본가에 입주하시고 첫 몇 달은 정말 한없이 다정하셨어요. 세영아, 내가 좀 도와줄게. 너 혼자 카운터 보는 거 힘들지?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일이 좀 고된데요. 아유, 무슨 소리야. 며느리 일이 내 일이지. 내가 옆에 있을게. 그렇게 어머님은 카운터 옆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는 명목으로 매출 장부도 슬쩍 보시고 단골 명단도 익히시고 식자재 거래처까지 꼼꼼하게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받았죠.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다 입주 3개월째 되던 어느 점심 무렵이었어요. 한정식집 영업이 한창인데 어머님이 친아들이라는 분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권준석이라는 분이었는데 첫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세영아, 그 결혼 전엔 너희가 불편할까봐 소개 못했지? 우리 준석이가 40이 넘었어도 아직 결혼도 못했고 엄마가 신경 쓰이는 자식이야. 오늘 가게 구경시켜주려고 데려왔어. 네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점심 식사 한번 하시고 가세요. 권준석 씨라는 분이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앉아 계시면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예의상 차를 한 잔 내드리고 손님상 차림을 위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따라 점심 손님이 많아서 부엌에서 한참 음식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권준석 씨가 부엌 안쪽까지 들어오시더라고요. 형수님, 도와드릴 게 있을까 해서요. 어머, 손님이 부엌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어머님 옆에 가서 앉아 계세요. 형수님 일하시는데 죄송해서요. 저도 손이 빠른 편이라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분 눈빛이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새 어머님 친아들이시고 처음 보는 자리니까 어색해서 그러시려니 했어요. 정확히 1분 남짓 부엌 입구에서 그분과 어색하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정말 괜찮으니 어머님 옆에 가 계세요 하고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손님상을 차려 들고 나갔죠. 그게 그날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아버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시아버님 얼굴이 평소답지 않게 무거우셨어요. 세영아.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차마 말을 꺼내기 힘든데 네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어머님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시아버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낮에 준석이를 가게 부엌으로 끌고 들어가서 손을 잡은 게 맞니? 그 어머니가 직접 봤다고. 도연이 출장 간 사이에 그런 짓 하는 며느리인 거 알고 들였냐고. 나한테 추궁하지 뭐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7년을 시아버님 옆에서 살아온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아버님, 절대 아니에요. 가게에 CCTV가 떡하니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잠깐만요. 저 따라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가게 카운터로 다시 갔습니다. 저희 가게는 식자재 도난 방지 때문에 주방, 홀, 부엌, 입구까지 모두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화면을 돌려서 그날 점심시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권준석 씨가 먼저 부엌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모습, 제가 손님이 부엌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모습, 그리고 1분 17초 만에 그분이 부엌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아버님 보세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부엌이에요. 제가 그분 손목을 잡은 적도 없고 끌고 들어간 건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부엌까지 따라 들어오시는 걸 제가 돌려보낸 거예요. 시아버님이 그 영상을 2번이나 돌려보시더니 한참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그러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맞구나.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버님,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건 아버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래, 알지. 내가 알고 말고. 아휴, 이번 일은 내가 미안했어. 그렇게 시아버님의 사과로 작은 해프닝처럼 끝났지만 그날 이후 시아버님과 저 사이에 묘한 어색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새어머니가 계셨죠. 제가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참이면 새어머니가 금방 오셔서 저를 데려가거나 시아버지를 데려가곤 하셨거든요. 새어머님은 그 갈라진 틈을 정확히 노리고 계셨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재혼한 지 반년 만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게 금고에서 50만 원이 2번 연달아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제가 친정에 다녀온 다음 날마다였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서랍에 모셔져 있던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금가락지 한 쌍이 사라졌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유품이었어요. 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이러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연히 세영이 화장대 서랍을 봤거든. 거기 가락지가 있는 것 같았어. 무슨 소리야? 우리 세영이가 그럴 애야? 여보,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안 그럼 내가 며느리 욕을 왜 하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면 탐하게 된다잖아요. 시아버님이 처음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하며 저를 두둔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별말 없이 넘어갔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점점 흔들리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밤 가게 마감을 하고 있을 때 시아버님이 절 부르셨어요. 시아버님 얼굴이 평소와 달리 딱딱해 보였습니다. 세영아, 앉아라. 네, 아버님. 미안하지만 네가 잠깐 친정에 가 있어줘야겠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가락지 일도 그렇고 금고 일도 그렇고 내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이지. 친정 가서 좀 쉬고 있어라. 내가 다 알아보고 부를 거야. 아버님, 정말 저 아니에요. 가락지도 금고 돈도 저는 손도 안 댔어요. 7년 동안 절 보셨잖아요. 안다, 알아. 그러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는 거야. 아버님, 가게 금고는 제가 매일 정리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제가 돈을 빼면 누가 모르겠어요. 제가 뻔히 범인이 될 걸 아는데 제가 그곳에서 돈을 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아버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더군요. 그래서 진정에 가서 쉬고 있어달라는 거다. 내가 더 알아보고 부르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아버님 뒤로 카운터에 앉아 슬쩍 입꼬리를 올리시는 새어머님 얼굴이 보였거든요. 그 미소를 본 순간 전 이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정 백반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남편에게는 친정아버지 좀 편찮으셔서 며칠 친정 다녀와요 라고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초지종을 말하면 한국으로 뛰쳐들어올 게 뻔했고 남편 일을 방해하는 와이프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손이 자꾸 떨렸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에서 쫓겨나는 길이었으니까요. 시아버님이 오늘 저한테 등을 돌리신 거예요. 핸들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저는 닦을 생각을 못했어요. 한밤중에야 친정 백반집에 도착했어요. 친정엄마가 가게 셔터를 막 내리시려다가 절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죠. 아니 세영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저는 친정엄마 품에 안겨서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친정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한참 동안 제 등만 두드려 주셨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죠. 시아버님이 새어머님 말씀만 듣고 저를 친정에 보내셨다는 것까지요. 엄마, 시아버님이 그동안 한 번도 날 의심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 여자분 들어오시고 반년 만에 날 이렇게 보내시는 거야. 세영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가락지도 금고 돈도 난 정말 손도 안 댔어. 근데 시아버님이 그걸 안 믿으시는 게 더 서러워. 친정엄마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입을 떼셨어요. 세영아, 시아버님이 널 안 믿으시는 게 아닐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네 시아버님이 그동안 널 어떻게 보셨는진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시아버님이 흔들리시는 거지 널 의심하시는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사돈을 흔드는데 성공한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엄마?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세영아, 사위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한국으로 뛰쳐 들어오겠지. 그럼 시아버님이랑 한판 붙겠지. 그래. 그러면 시아버님이 더 흔들리시고 그 여자분은 더 좋아할 거야. 사위가 못 오게 막아야지 지금은. 그럼 어떻게 엄마 진짜? 친정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재혼한 사부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쉬는 동안 증거라도 모아봐. 이러다 그 여자한테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친정엄마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다 맞았거든요. 친정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느 날 친정 단골 어른 한 분이 저한테 슬쩍 다가오셨어요. 세영아, 너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니? 왜요 어르신?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제 자네 시댁 가게 갔다가 내 눈으로 봤어 세영아. 너희 새 시어머니가 단골 어르신들 앞에서 네 욕을 하면서 한참을 울먹이시더라. 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르신? 며느리가 얌전하게 생겨서는 금고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내갔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안의 시어머니가 준 가락지를 자기 친정으로 가지고 가버렸다고 말이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려다 참았어. 우리 세영이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말이다. 그런데 거기 손님들이 다들 아이고 사모님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하면서 손을 잡아드리는데 내가 한마디 했다간 그분이 더 자기 편을 모을 것 같아서 못했어. 미안하다 세영아. 전 그날 밤 친정엄마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머님이 손님들 앞에서 절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세영아, 그 여자가 그렇게 다니면서 떠벌릴수록 너한텐 좋은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녹음기 카운터에 있다며. 그 여자가 그 가게 안에서 말하는 건 다 녹음되고 있는 거잖아. 단골들 앞에서 그렇게 떠벌릴수록 증거가 더 쌓이는 거다. 그 여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저는 그제야 친정엄마가 왜 저한테
정신 차리고 증거를 모으라고 하셨는지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저는 가게 카운터 서랍 안에 평소 거래처와의 통화를 녹음해 두려고 둔 작은 보이스 레코더 하나가 들어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새 시어머니는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모르셨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게 주방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친정엄마와 동창이시고 10년 넘게 저희 한정식집 주방을 봐주신 분이거든요. 누구보다 시아버님과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시는 분이셨죠. 이모님, 저예요. 세영아, 너 어디 갔어? 오늘 안 나와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친정 갔다고 그러시는데 새로운 사모님은 너 이제 안 온다고 하더라고.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사장님 얼굴 그만큼 어두운 건 처음 봤어. 이모님, 예, 그 사모님 들어오시고부터 가게가 자꾸 이상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원? 이모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카운터 서랍 가장 아래 칸에 작은 녹음기 하나 있는데요. 거기 종이박스 같은 거 사이에 있어요. 그거 매주 한 번씩 USB만 갈아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모르시게요. 세영아, 무슨 일 있는 거지? 무슨 일이야? 이모님, 자세히는 못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녹음기가 정말 필요해요. 저는 이모님만 믿어요. 제 결백을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해서요. 부탁드려도 되죠? 이모님이 한참 침묵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영아, 이모가 다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그 사모님 들어오시고부터 손님들한테 너 험담하시는 거 내가 주방에서 다 들었어. 사장님께 말씀드릴까 하다가 내가 말하면 사장님이 또 흔들리실까봐 못했는데 잘됐다. 이모가 매주 갈아줄게. 그 사모님 가게에 안 계시는 시간도 다 알거든. 너 있을 땐 엄청 열심히 하는 척하더니 이젠 집 거다 싶은지 안 오는 날이 더 많아. 이모님. 제가 울먹이자 이모님이 저를 달래주셨어요. 세영아, 울지 마. 사장님 곧 정신 차리실 거야.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어수룩한 양반이 아니야. 저는 그날부터 이모님께 매주 새 USB를 택배로 보내드리고 이모님은 어머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카운터 서랍을 열어 녹음기에 든 USB를 갈아 넣으셨어요. 헌 USB는 다시 친정으로 택배로 보내주셨죠.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새 어머님은 가게 카운터를 차지하시고 단골들에게 매일같이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셨어요. 그 모든 게 한 달치 녹음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어머님은 그걸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친정에 내려간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잠결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님이셨어요. 시아버님 목소리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영아.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이 새벽에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얘야,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너만 와다오. 도연이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너 혼자만.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픈 건 아니야. 근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믿을 사람이라곤 너뿐이니 그냥 너 혼자만 와라. 아무도 모르게. 저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코트를 걸치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달 전 저를 친정으로 내쫓으셨던 그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무너지기 직전의 목소리였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결혼식 날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든 다른 누구보다 나한테 먼저 와라. 그 약속을 시아버님이 먼저 지키시려고 절 부르셨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새벽 3시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는데 안쪽 복도 끝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마주친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안방 안쪽에서 주저앉은 채로 계시더군요. 혼이 빠져나간 모습에 제가 너무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119 부를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아서.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워 조심스레 침대까지 모셨습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시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있어야 할 시아버지가 보이지 않더군요. 어머님은요? 그 인간은 내가 너한테 전화할 무렵에 나가버렸어.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어. 시아버지는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제 손목을 꼭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준석이가 왔었다. 풍수쟁이라는 노인 한 명까지 셋이서. 안방 옆방에서 내가 새벽 1시쯤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옆방 문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구나. 간도 크게 우리 집 안에서 작당 모의를 했어. 영감이 늙으면 깨지도 않고 잘 잔다며 이 나쁜 것들이 모여서 도중에 녹화를 했는데 혼자선 엄두가 안 나서 널 불렀어. 아버님 녹화하셨다고요? 그래. 이 녹화를 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 내가 집에 사람을 잘못 들인 것 같아서. 시아버님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저한테 내미셨어요. 파일을 재생하니 어머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석아, 그 자리 기운이 정말 우리 운을 확 펴주는 자리가 맞는 거야? 네 엄마, 풍수 선생 말씀이 외할아버지 유골을 증손자리 옆에 끼워 묻으면 그 가문 기운이 다 저한테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 영감 집안이 잘 살았지. 그 기운만 우리 쪽으로 틀어도 네가 잘 될 거야. 그것뿐이 아니야. 가게 명의도 영감 휘둘러서 내 앞으로 돌려놓을 거야. 나중에 너한테 물려주도록 하고. 그 인간 아들은 며느리 아니면 가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에 가시 같은 며느리만 정리하면 그 가게는 네 거야, 네 거. 쫓아내긴 했는데 이 영감이 계속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의붓아들이랑 붙어먹은 며느리라면 절대 안 데려오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그 여자가 절 유혹해서 불륜 저지르려고 했다고 하면 영감도 미련 없이 버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집안도 엄마랑 내 차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 엄마가 다 해줄게. 네가 도연히 그놈보다 못한 게 없잖아. 이번에야말로 다 가져오는 거다. 그 가게도 그 며느리도 다 네 거야. 영감이 며느리한테 정이 뚝 떨어지면 내가 이혼 이야기 꺼낼게. 아들 이혼 이야기 하러 그년 친정 가서 가락지까지 발견되면 아예 연이 딱 끊기는 거니까 깔끔하잖아. 그치? 네, 날 잡아뒀으니 그날 이후로 실행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동안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새 어머니와 그 친아들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가게를 노리고 들어오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으니까요. 그분이 부엌에 들어오신 그날 새 어머니가 시아버님께 며느리가 우리 준석이한테 꼬리친다? 라고 거짓말하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시아버님이 거실 한가운데서 제 손을 붙잡고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세영아. 아버님, 일어나세요. 내가 죽일 놈이다. 7년 전에 너한테 목숨을 빚져놓고 저런 여자 두세 마디에 널 나쁜 아이 취급했어.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런 주까지 버렸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버님, 지금 우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세영아, 이제 어떡하니? 경찰에 신고할까? 지금 당장 가서 따질까? 당장 내 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어. 저는 시아버님을 일으키며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우시지만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한 달 동안 친정에서 가만히 있던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절 그렇게 매몰차게 보내실 분이 아니라는 거 전 처음부터 알았으니까요. 아가, 신고만 해선 저 사람들 빠져나가요. 어머니도 밖에서는 점잖은 노부인 행세를 하고 계시고 권준석 씨도 처음엔 발뺌할 거예요. 실제로 몰래 첩장하는 그날 밤 현장에서 잡아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몇 개 꺼냈습니다. 한 달치 가게 카운터 녹음이었어요. 아버님, 이거 들어보세요. USB를 거실 오디오에 꽂으니 어머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돈에 손댔지 뭐예요. 어머님 가락지까지 가져갔다니까요. 친정이 좀 어려운가 봐요. 며느리가 친정이 영 가난해서 그런가 봐요.
도연이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럼 며느리하고 어떻게 살아요? 명예훼손 발언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자괴감 섞인 얼굴로 망연자실 영상만 바라봤습니다. 이걸 한 달 동안 모은 거니? 네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소리나 듣게 만들고. 괜찮아요. 아버님이 오해 푸셨으면 됐죠.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로 가신 건가요? 묘짜리 본다고 셋이 다 같이 나갔어. 게다가 그 풍소 본다는 그 인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어. 아주 붙어서 하하호호 자기야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것이. 시아버지 말만으로도 짐작이 갔습니다. 우선 저는 시아버지를 눕혀드리고 시어머니가 돌아와도 수상하지 않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님과 함께 단골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은 시아버님과 30년 넘게 단골이셨고 시아버님 재산 관계를 모두 정리해 두신 분이셨죠. 변호사님이 미리 이야기를 들으신 건지 저희를 보시더니 무거운 얼굴로 입을 떼셨습니다. 사장님, 유언장 다시 작성하실 겁니까? 네, 변호사님. 저번에 작성한 것 좀 보여줘요. 저는 그제야 시아버님이 새 어머님과 결혼하시기 전에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걸 알았어요. 변호사님이 두툼한 서류 봉투 3개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황혼재혼 결정하시고 시골리시기 6개월 전에 저랑 단둘이 만나서 3가지를 미리 해두셨습니다. 첫째, 부부 재산계약 공정증서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일절 분할 대상이 아니고 시골 선산하고 가게는 혼인 전 의뢰인 단독 재산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날 새 사모님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으셨고요. 그때 어머님이 그걸 그냥 찍으셨어요? 아마 나중에 유언장을 바꿔 쓰도록 만들 셈이었을 겁니다. 아들도 해외에 있고 며느리마저 내쫓으면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착각했던 건지도 모르고요. 뭐 거의 성공할 뻔했으니. 변호사의 그 말에 시아버지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 다음은 유언 공정증서입니다. 모든 재산을 친아들에게 상속하고 새 사모님에게 법정 유류분 외에는 일절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은 변호사님이 절 보시며 잠시 웃으셨어요. 며느님이네요. 이건 사장님이 유언장 작성할 당시에 직접 저한테 부탁하셨던 일이에요. 저도 그때 그 부탁을 받으면서 사장님이 며느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 알았죠. 그게 무슨... 네, 그 사장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며느님 심폐소생술로 살아나신 직후예요. 사장님이 퇴원하시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며느리한테 직접 재산을 주고 싶다고 하셨죠.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옆에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때 내가 너한테 말도 안 하고 그 건물 명의를 네 앞으로 돌린 거다. 너한테 말하면 네가 부담스러워서 안 받겠다고 할 게 뻔했거든. 그래서 너 모르게 해놓고 등기 권리증만 내가 가지고 있었어. 아버님, 그 여자는 이 건물이 내 건지 모를 거다. 만약 그 사람이 알았으면 그것까지 노렸을 거다. 다행히 내 명의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 사람은 있는 줄도 몰랐겠지. 변호사님이 옆에서 덧붙이시더군요. 이게 그 등기 권리증입니다. 시내 중심과 작은 상가 건물이에요. 한 달에 임대료가 꽤 들어오는 자리예요. 사장님이 그동안 임대료를 받아서 따로 통장에 모아두셨고 그 통장도 며느님 앞으로 되어 있어요. 잔고가 적진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줬다는 것에 그동안의 억울한 기분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싫었다면 저를 쫓아내면서 유언장도 새로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목숨을 비춰놓고도 늙어서 잠깐 흔들렸어. 정말 미안하다. 그날 변호사님 입회 하에 시아버님은 한 가지 더 결정하셨어요. 친아들 명의로 시골 선산 5,000평을 그날 즉시 증여 이전해 버리신 거예요. 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말이죠. 베트남에 있는 남편에게는 아버지 절세 차원에서 증여한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어머님이 손을 댈 수 있는 시아버님 재산은 그 시점부터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시아버님이 녹음 파일을 들으시던 그 새벽, 어머님이 아들 이혼 이야기하러 그년 친정 가서 가락지까지 발견되면 아예 연 끊기는 거지 뭐 라고 권준석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꼭 우리 집에 잃어버린 가락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전 그날 밤 친정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친정엄마와 백반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로 한 거예요. 엄마, 그 여자가 친정에 왔을 때 어디 갔었는지 기억나? 너 결혼하고 명절마다 한 번씩 사돈 인사한다고 왔었는데 우리 영감 약 챙겨주신다고 사돈한테 감사 인사 드리러 왔다면서 김치 같은 거 좀 가져가시고 그랬어. 김치? 엄마가 직접 드렸어? 가게 뒤편에 김치 냉장고 있잖아. 거기서 김치통 직접 골라가셨지? 엄마 가보자. 저랑 친정엄마는 그 길로 가게 뒤로 가서 김치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을 하나하나 꺼내서 안을 살펴보고 통 사이사이 양념 묻은 비닐봉지까지 다 들춰봤어요. 1시간 가까이 뒤졌는데도 안 나오니까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냉장고 안은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 저는 엄마 말에 김치 냉장고 바닥을 손전등으로 훑어봤습니다. 작은 비닐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서 꺼냈더니 안에서 시어머님 금가락지 한 쌍이 그대로 나왔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받으셨던 안쪽에 작은 글씨로 두 분 결혼 날짜가 새겨진 그 가락지요. 저는 그 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떨었어요. 누군가 저를 도둑년으로 만들기 위해 이걸 일부러 우리 친정 김치냉장고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시아버지와 함께 와서 이것을 발견한 척하며 저를 도둑으로 몰아서 완전히 가게에서도 그 집안에서도 내쫓을 생각이었던 거죠. 이 여편 내가 친정까지 와서 우리 김치냉장고 밑에 이런 걸 숨겨놨어? 살다 이런 정신 나간 년은 또 처음이네. 감히 내 딸을 내쫓으려고 이런 유치한 짓을 해? 저는 그 가락지를 곱게 비닐에 다시 넣고 친정엄마와 함께 김치냉장고 밑까지 사진을 다 찍었어요. 다음날 변호사님께 전달하면서 봉인까지 마쳤죠. 시모가 친정에 다녀간 날짜도 친정엄마 가게 영수증으로 확인이 됐고 그날 가게 CCTV 영상도 백반집 단골 가게에서 함께 확보했어요.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희는 그날부터 새 어머니와 그 친아들의 다음 행동을 며칠 더 지켜봤어요. 저랑 시아버님은 잠복 작전을 위해 며칠을 더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이 시아버님 사촌동생 분이셨어요. 가문의 총무로서 총무 일을 평생 도맡아 오신 분이라 선산에 첩장 시도가 있다고 하면 어른들을 한 분 한 분 모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총무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만기라, 형이다. 형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선산에 큰일이 나게 생겼어. 내 마누라가 풍수쟁이랑 짜고 묘에 첩장을 하려나 보다. 시아버님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만길 어르신께 털어놓으셨어요. 새어머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며느리를 어떻게 모함하셨는지, 첩장 시도까지. 어르신은 조용히 듣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이 정신 나간 년놈들을 봤나? 감히 남의 선산에 유고를 끼워 묻겠다는 거요? 이것들을 당장 신고하고 내쫓아야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다. 가문 사람들 좀 모아줘라. 내가 그 첩장하려는 날짜는 알아놨어. 지금 이야기해봐야 벌어진 일이 아니니 신고해도 처벌은 안 받잖아. 그날 새벽에 다 같이 가서 잡자.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까지 묘자리 잘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우리 질부가 고생했네요. 그래, 못난 시아버지를 둬서 마음고생을 했어.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의 안전을 위해서 시댁에 홈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려면 다 알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친정엄마였어요. 친정엄마는 백반집을 임시 휴업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엄마 왜 올라왔어? 가게 어떡하려고?
그 여자가 내 딸을 도둑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니? 가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엄마, 그 여자가 엄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예, 신고해서 잡혀가면 해코지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모두가 준비된 상태로 다음 주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님이 평소 산책을 가신다며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두 분의 통화는 녹음 리코더로 모두 잡혔습니다. 화요일 새벽 2시 야간 인부 셋의 풍수쟁이 그리고 시아버님께는 그날 저녁 수면제를 탄 보약을 드시게 한다는 계획까지 모두 짜여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님, 가문 총수이신 시아버님 사촌동생 어르신, 가문의 어르신 3분, 그리고 친정엄마까지 모두 미리 섭외해 두었어요. 월요일이 왔어요. 저도 시댁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시댁의 홈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 식탁에서 새어머님이 시아버님께 보약을 권하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보, 한약 한 사발 들어요. 당신 요즘 안색이 안 좋아서 내가 어제 한약방에서 직접 받아왔어요. 그래, 고마워. 시아버님은 그 사발을 받아 드시고 정말 맛있게 드시는 척 하셨어요. 그러시고는 부엌에 가시는 척 들어가셔서 거기 싱크대에 모두 부어버리셨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며 코를 고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쯤 어머님이 살그머니 안방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시아버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준서가, 영감 잠들었다. 출발해. 인부들이랑 풍수 선생도 다 왔지? 네, 엄마, 다 와 있어요. 차에 외할아버지 유골이랑 외할머니 유골 다 실었어요. 그래, 그 인감 위조한 거 빠뜨리지 말고 챙겨라. 그게 있어야 영감이 진짜로 동의한 것처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영감 치매로 요양원 집어넣기도 편하지. 알겠어요. 1시간이면 다 묻고 내려와요. 영감은 푹 재워놨으니 걱정 말고 작업해. 어머님이 그 통화를 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자는 걸 확인하시고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차 대기시켜놨어요. 선산으로 바로 가셔야 해요. 저희는 본가에서 빠져나와 차를 타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선산에 도착했을 때 총무 어르신과 가문 어른들 여럿이 이미 와 계셨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죠. 그리고 새벽 2시 10분쯤 트럭 한 대가 선산 입구로 들어왔어요. 권준석 씨가 인부 3명과 풍수쟁이를 내리고 트럭 짐칸에서 유골함 3개를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풍수쟁이가 명당 자리 옆잔디를 가리키며 그러더군요. 여기 이 자리예요. 종손 자리 바로 옆이라 기운이 그대로 옮겨와요. 빨리 합시다. 1시간 안에 끝내야 해요. 인부들이 삽을 들고 명당 잔디를 떠내기 시작했어요. 참았습니다. 어설픈 변명으로 빠져나가면 곤란하니 그들이 깊이 팔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형사들이 도착한 직후 저희가 준비해둔 라이트가 사방에서 동시에 켜졌습니다. 총무 어르신이 마이크를 들고 호통을 치셨어요. 거기 멈춰라! 인감 위조해서 매장 시도한 놈들, 너희들 다 현행범이야! 권준석 씨가 깜짝 놀라 도망치려고 했지만 형사님들이 때마침 도착해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권준석 씨와 인부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풍수쟁이는 산비탈로 도망치다가 굴러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채 잡혔죠. 총무 만길 어르신이 라이트를 들고 권준석 씨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저는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그 여자 자식인 거 모르는 놈이 없어?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이 우리 선산에 접장을 해? 나이도 어린 놈이. 뒤에서 다른 어른들도 한 분 한 분 다가오셨어요. 이른이 넘으신 종친 어르신들이 권준석 씨를 빙 둘러서 호통을 치셨죠. 네 어미가 시켰어?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하는 법이야. 구렁이 같은 인간들이 집안을 통째로 도둑질하려고 했구나. 시어머니의 친아들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발뺌을 하더군요. 저도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다 계획하신 거고요. 전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압수된 유골함 3개 중에 한 개가 좀 이상했어요. 형사님이 살펴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이 유골함은 이름이 다른데요. 윤말숙 씨 남편이 아니라 다른 분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유골함은 새어머님 일당이 5년 전에 사기친 또 다른 노인의 유골이었던 거예요. 새어머님은 묘지 사기 일당의 중간책이었던 거였습니다. 보석상이라는 것도 거짓이었고 사별한 미망인이라는 것도 거짓이었어요. 2번 이혼했고 평생 시골을 돌면서 종갓집 노인들을 노려 묘지 사기를 쳐온 사람이었던 거죠. 소름이 끼쳤습니다. 풍수쟁이 노인은 산비탈로 도망치다가 굴러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채 잡혔어요. 그 노인이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다 자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4년 전부터 윤말숙 일당이랑 일을 같이 해왔는데 시골 종갓집 노인들 노려서 묘지 사기친 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그때는 유골함을 훔쳐서 돈을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유골로 묘자리로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등쳐먹다니. 조상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더라고요. 끌려가던 권준석 씨가 절 보고 그 자리에서 또 발광을 했어요. 형수님,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다. 전 그 사람 눈을 정면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어요. 네, 압니다. 근데 당신도 가담한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증거가 다 있으니까 연기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당신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헛소리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조사 잘 받으세요. 만길 어르신이 옆에서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입 다물어 임마. 너 지금 한 말 다 녹음됐다. 가뜩이나 죄가 많은 놈이 사람한테 협박까지 했으니까 가중처벌까지 더해지면 어쩌려고. 권준석 씨가 끌려가면서 마지막까지 발광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시킨 거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하면 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시어머니와 그 친아들의 범행은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폭로되었어요. 종중 어른들도 다 들으셨고 친정엄마도 들으셨고 형사님들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산에서의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모두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형사님 2분은 먼저 출발하셨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새어머님은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서 있더군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사들이 왜... 시아버님이 천천히 일어나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아니 윤말숙. 여보, 왜 그래요 갑자기? 방금 선산에서 당신 아들 잡혔어. 종중 인감 위조하고 첩장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여보, 그게 무슨... 시아버님이 테이블 위에 부부 재산 계약 공정증서를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6개월 전에 당신이 직접 도장 찍은 거 기억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때 당신은 자신만만했겠지. 며느리랑 친아들 이간질 시키고 나랑 며느리 사이 이간질 시켜서 다 내보내면 당신한테만 기댈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긴 그렇게 되기 일보 직전이긴 했어. 나도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으니. 여보,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 그 며느리, 당신이 간직하던 가락지를 훔친 도둑이 그걸 어디다 숨겨놨는지 내가 알아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도둑년 누명 씌우려고 가락지를 사돈 댁 김치 냉장고에 숨긴 것 말하는 거야? 그래, 다 늙어 빠진 늙은이라 귀도 안 들릴 것 같아서 간도 크게 우리 집에서 그 작당을 했어. 여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그 풍수쟁이랑 내연 관계인 것도 알아. 시아버지 말에 시어머니가 흠칫하더군요. 그때 친정엄마가 한 걸음 나서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이 여편네야, 우리 딸한테 도둑년 누명 씌우려고 우리 식당까지 와서 일부러 김치냉장고 밑에 가락지를 숨겼지. 간도 크지. 근데 요즘 CCTV 없는 가게가 어딨어? 당신이 그거 숨기던 장면도 다 찍혔으니 이제 우리 딸을 함부로 모함하지 못할 거야. 여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내내 모른 척하자 친정엄마가 새어머님 따귀를 한 대 짝 때리셨어요.
한평생 식당 일만 하시던 친정엄마 손이 어찌나 매서우신지 새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휘청하시더라고요. 아줌마, 남의 귀한 딸을 도둑으로 몰아넣고 편하게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당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내 딸을 이용하면 그땐 가만히 안 둬. 알았어? 새어머님은 잠옷바람 그대로 형사님 손에 끌려나가셨어요. 끌려나가시면서 시아버님께 매달리시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은 끝까지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새벽이 지나고 1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와 그녀의 친아들은 장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묶여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새어머님은 묘지 사기 일당의 중간책으로 드러나면서 여죄가 줄줄이 엮여 실형을 받으셨죠. 두 모자가 사기를 쳤던 노인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줄줄이 하셔서 시아버님께서 두 모자한테 주셨던 돈은 한 푼까지 모두 토해내셨고, 그러고도 모자라 평생 빚더미에 깔리시게 됐어요. 부부 재산 계약 공정증서 덕분에 새어머님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협의 이혼으로 정리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가끔 두 사람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새어머님은 교도소에서 면회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번 이혼하셨던 전남편들 자식들도 친정 식구들도 평생 그분 옆에서 함께 묘지 사기치던 일당들도 다 등을 돌렸다고 했어요. 평생 곱게 화장하시고 다니시던 분이 교도소 마당에서 잡일을 하시며 늙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권준석 씨는 더 비참했어요. 어머니가 모든 죄를 자기한테 떠넘기시려고 재판에서 다 내 아들이 시킨 거다.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진술하셨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 인간도 잡힐 때는 다 엄마가 시킨 거라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진범이라며 주장하는 장면이 아주 시트콤 같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당한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남편이 베트남에서 자초지종을 듣고 귀국하신 날 시아버님과 도연씨, 저까지 셋이서 시댁 안방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그날 시아버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도연아, 됐다. 네가 옆에 있었으면 오히려 못 잡았을 거다. 우리 며느리가 다 살린 거야. 아버지, 그 사람 처음 인사시킬 때 제가 더 알아봤어야 했어요. 베트남 가는 일정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출국한 게 잘못이었어요. 도연아, 이 늙은 애비가 외로워서 사람 잘못 본 거다. 너 탓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나이 들어 너희를 더 힘들게 만들 뻔했지. 그때 새벽에 깨지 않았다면 정말 더 힘들어질 뻔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세영아, 여보, 미안하다. 평생 갚을게. 여보, 갚긴 뭘 갚아. 아버님 옆에 내가 있었으면 됐지. 세영아, 넌 우리 아버지를 2번이나 살렸어. 내가 없는 동안 아버지를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내가 이 빚을 어떻게 다 갚나 싶네. 여보, 그만 울어. 다 끝났어. 가게 단골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저를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말만 믿고 자네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몇 년이나 널 봤으면서 어떻게 그 여자 한마디에 흔들렸을까?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다. 괜찮아요. 그분이 워낙 언변이 좋아서 그렇죠. 사기꾼들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르신들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세영아.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자주 와서라도 갚을게. 그러고는 어르신들이 정말로 매일같이 가게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자리가 모자라서 예약을 일주일 전에 받아야 할 정도였죠. 시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카운터에서 웃으시는 게 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전 그날 다짐했어요. 사람의 진심은 결국 진심으로 갚아진다는 걸. 7년 전 제가 시아버님께 드린 그 진심이 결국 저를 살렸다는 걸요. 그리고 사람을 흔드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도요. 새어머님이 저를 모함하시려고 뱉으셨던 그 모든 말이 결국 어머님 자신의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렸습니다. 7년 전 시아버님 가슴을 누르던 제 손과 1년 전 새벽 시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던 그 전화가 결국 한 줄로 이어진 셈이죠.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돌아오고 거짓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가족 사이에 누군가 이간질을 하더라도 7년이고 10년이고 쌓아온 진심이 있다면 결국 그 진심이 모든 걸 이겨냅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에게 의심받고 계시다면 끝까지 자신을 믿고 증거를 모으세요. 진심은 절대 거짓말을 이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